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부자에서 거지로 전락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붕괴는 단순한 주식시장 폭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경제적 재앙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경제 대공황,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황금기를 맞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자 군수 공장들은 일상용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스터,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혁신은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하루 종일 걸리던 자동차 조립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완성되었어요. 모델 T가 대량 생산되면서 자동차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도로마다 자동차가 넘쳐났고 이는 석유, 철강, 고무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죠. 미국 경제 전체가 거대한 성장 엔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전기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어요. 라디오가 급속히 확산되어 1929년에는 1,000만 가구가 라디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음악을 듣고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재즈 음악이 시대의 상징이 되었고 뉴욕의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의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의 번영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농촌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 중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부를 축적했던 농민들이 이제는 가격 폭락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들은 현대화를 위해 대출을 받아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빠른 파산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시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였어요.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라는 할부 구매 시스템이 등장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시작했어요. 라디오든 자동차든 심지어 투기적 주식 투자까지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신용 확장에 열광했고 맥박이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대출을 해주었죠. 이런 상황은 마치 2번의 데이트만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무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진보적인 금융혁신이라고 여겼어요. 문제는 이런 신용 확장이 실제 경제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신호였죠. 진짜 광풍의 중심지는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마치 성인들을 위한 놀이공원처럼 변해버렸거든요. 특히 마진 거래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어요. 사람들은 $10만 내고 $100어치 주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0는 증권회사가 빌려주는 거였죠. 이런 시스템은 주식이 계속 오를 때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까지 이런 투기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발사가 고객에게 주식 조언을 하고 정육점 주인이 축산업 관련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심지어 구두 닦기 소년들이 은행가들에게 투자 팁을 주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무려 4배나 상승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마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만 갔어요. 기업의 실제 수익이나 가치보다는 분위기와 기대감이 주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식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 기분도 좋아진다는 식으로 생각했죠.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창의적인 낸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실체가 없는 지주 회사들을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A 회사가 B 회사를 소유하고 B 회사는 C 회사를 소유하는데 정작 C 회사는 아무것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시기였죠. 이는 허공에 쌓은 카드집과 같았습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로저 밥슨 같은 학자는 1929년에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이런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이며 밥슨을 조롱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마치 끝나지 않을 파티 같았어요. 샴페인이 흐르고 재즈가 연주되는 가운데 아무도 이 파티가 언제 끝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듯한 착각 속에서 경고의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버렸죠. 하지만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농촌 부채가 급증하고 도시 소비자들의 부채도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체가 절벽 끝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발밑의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29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역사는 이 날을 블랙 투스데이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날 미국은 부자로 잠에서 깨어났지만 빈털터리가 되어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주식 시장이 단순히 하락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10m 높이에서 떨어뜨린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하면서 티커 테이프에서는 빨간 숫자들이 악마라도 씌인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래소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거래원들이 기절하고 한 남성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가 의식을 되찾은 후 자신의 투자 현황을 보고 또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하루 만에 140억 달러의 부가 증발해버렸어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2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모노폴리 게임 돈이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집, 저축, 대학 등록금, 희망과 꿈이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타고니아 조끼 빼고는 모든 걸 팔아야 했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증권거래소 밖에는 충격에 빠진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며 경제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1920년대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화려했던 파티가 갑자기 중단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붕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마진콜이 쏟아졌어요. 호황기에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0달러 내고 100달러어치 주식을 샀는데 시장이 폭락하자 브로커들이 즉시 나머지 90달러를 요구했어요.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갚을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종이 위의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월요일에 부자였던 사람이 목요일에는 파산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름 내내 마티니를 마시며 여유를 부렸던 은행가들이 이제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리스어로 쓰인 것 같은 대차대조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겉보기에는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참나무 책상을 갖춘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종이와 맹목적인 낙관주의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깅도 아니고 빠른 걸음도 아닌 전력 질주였어요. 은행 파산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군중들이 지역은행 앞으로 몰려들어 잠긴 문을 두드리며 자신들의 저축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고객들을 달래려고 애썼어요. 여러분의 돈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 않았죠. 가족 전체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할아버지의 채권은 휴지가 되었고 마가렛 이모의 저축은 증발했습니다. 어린 티미의 돼지 저금통만이 여전히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이제 집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해주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대공황의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재앙은 미국 해안선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공황에 빠진 미국 은행들이 해외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거든요. 1차 대전 이후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유럽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독일의 연약한 경제 회복이 무너졌고 영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한때 세계 번영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국제 무역이 불과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어요. 하지만 공황 속에서도 부정적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실었어요.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으로 시장 조정 중이라는 제목 바로 아래에는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빵을 사는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정치인들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주장했어요. 비단 조끼를 입은 은행가들이 마이크 앞에서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아주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금융 전문 용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평상시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경제가 근본적으로 건전하다고 미국 국민들에게 확신시켰어요. 한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텅 빈 저녁 식탁에 앉아서 그 말 중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서지고 무지하고 가짜로 버티면서 말이죠. 붕괴는 바닥이 아니었어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바로 거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1931년이 되자 음악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불빛은 꺼졌고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은 침묵이 아니었어요. 공장들이 멈춰서는 소리였고 미국이 한꺼번에 숨을 내쉬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소리였습니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어요. 일하고 싶어하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거든요. 한때 산업 발전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생산량이 75%나 급감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작동을 멈췄고 불빛들이 어두워졌어요.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장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몰랐어요. 도시들이 빈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조용한 빵줄이 도심을 가로질러 뱀처럼 굽이쳤어요.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수프 한 그릇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식사가 왜 사치품인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지루함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 때문에 기절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에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은행들이 파산했고 저축은 사라졌고 존엄성은 얇아졌습니다. 결혼율이 폭락했고 출산율도 떨어졌습니다. 미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어요. 저녁 식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결혼이나 아이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태평원 지역에서는 수년간의 무분별한 농업으로 토양이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비가 그치자 땅이 갈라졌고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모래 폭풍이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재앙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검은 눈보라라고 불렀어요. 이 폭풍은 단순히 땅을 덮은 게 아니라 햇빛을 가렸습니다. 농작물들이 흙에 묻혔고 가축들이 질식사했어요. 집들이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이 밤새 기침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예전에 자신들을 먹여 살렸던 흙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오클라호마, 캔자스, 텍사스에서 수백만 명이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고장난 차에 싣고 서쪽으로 향했어요.
아직 모래로 변하지 않은 땅과 일자리에 대한 소문을 쫓아서 말이죠. 캘리포니아 아니면 파산이라는 표지판들이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파산이 현실이었어요. 워싱턴에서 후보 대통령은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소규모 구호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공학의 경이로운 작품인 후보댐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굶주린 사람들이나 세인트루이스의 노숙 가족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규모 연방 지원을 거부하며 이를 위험하고 비미국적인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사람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후버빌, 즉 고철과 판지로 만든 판자촌의 쓰라린 별명이 되었습니다. 후버 담요는 온기를 위해 덮는 신문을 뜻했고 후버 깃발은 뒤집힌 빈 주머니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깨졌습니다. 1932년 여름 수천 명의 절망적이고 잊혀진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으로 행진했어요. 그들은 수십 년 후에 받기로 약속된 복무 보너스를 지금 당장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외곽에 천막 도시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기다렸어요. 의회는 거부했고 후보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왔어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 최루가스가 발사되었고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캠프가 불타고 가족들이 연기 속으로 도망쳤어요. 정부가 자국의 영웅들에게 무기를 겨눈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렸는지를 말이죠. 급진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집회가 열렸고 공산주의 모집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이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들에게 굶주림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죄가 급증했고 미국은 단순히 고장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믿음도 낙관주의도 아닌 인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켰고 살아남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때 끝없는 성장을 약속했던 나라에서 성장이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그들을 잔해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1933년 3월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가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말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금도 은행도 먼지도 아닌 두려움 말이죠. 이는 단순한 연설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나라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숨을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몇 주 만에 실업 상태의 젊은이들에게 삽과 텐트, 그리고 목적의식이 주어졌습니다. 민간 자원 보존단이 그들을 일하게 했어요. 나무를 심고 나라를 구하러 왔습니다. 공공사업진흥청이 곧 뒤따랐어요. 도로, 다리, 학교, 우체국 건설에 수백만 명이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프라를 재건한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을 재건했습니다. 한때 빵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계 위에 서서 강철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있었거든요. 테네시 계곡에서 FDR은 TVA를 시작했습니다. 댐들이 건설되고 전등이 켜졌어요. 어둠 속에서 살던 마을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삶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GDP가 증가했고 실업률이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미래를 상상할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기계에 기름칠만 하는 게 아니라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월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했고, 당신의 돈이 다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서 돈을 찾으러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희망을 품고 예금을 했습니다. 할리우드도 참여했어요. 사람들이 회색 세상이 컬러로 변하는 오즈의 마법사를 보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공황 한가운데서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꿈을 꾸었어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말이죠.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공장들이 다시 웅웅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재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헬멧, 부츠, 탄약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나라가 조각조각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미국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은 이미 지평선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어둡고 더 시끄럽고 더 세계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온 세상이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제 붕괴의 전말이었습니다.